낫이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밤낮의 의미에서 낮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토샤 하면은 어떤 모양을 갖추고 빛 가운데 서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낱낱 찰 때 낫이 됩니다. 근데 그 낫이 또 대표적인 이미지 상징을 갖게 됐을 때 얼굴을 보통 얘기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손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경우는 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치읓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을 쓰게 되면은 그런 이제 나오는 과정을 이제 사건으로 얘기할 때는 낫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우리말 틀에 한 이제 쓰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그거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많은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흐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음양 오형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이라는 거는 이제 익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낫이 아직 익지 않아 가지고 익었다라는 거는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삼킬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익음이죠. 그러니까 낫이 아직 익지 않은 상태가 낯선 상태죠. 근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또는 옆집도 처음 이사 오고 같이 살다 보면은 익숙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낯설죠. 또는 왜 아기가 태어나도 낯설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거네요. 아직 친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이 낯설미기 때문에 또 적절한 번역어는 아닙니다. 근데 까미의 이제 설명을 가지고 한번 말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까미는 여기 레탕죄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스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이제 유대인으로 왔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는데 유대인도 아니었고, 또 로마에 태어났지만은 로마인도 아니었고, 등등.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그런데 왜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여기 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곳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섞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 그건 이제 메르소의 의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방이라는 의미도 조금 적절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방은 어떤지 보죠. 타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 딴 데란 뜻입니다. 딴 데, 딴 곳, 완전히 딴 세계, 딴 나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타방을 가지고 번역을 한다면은 딴 데 사람 또는 딴 나라 사람,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딴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도 다를 테고 얼굴 생김새나 문화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타방이란 말이 좀 더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메르소에 대한 번역어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제각각 잘 보면 뭔가 이방인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이제 이방인인지 제가 물을 텐데, 이방인이란 책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누가 이방인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번역어로 딴 데 사람 또는 딴 나라 사람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조리로 한번 가볼까요? 부조리는 이제 한자로 보니까 한번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가지란 뜻이네요. 가지. 그럼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으니까 가지의 의미는 뭐 가지런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뭔가 질서 잡혀진 모습, 이게 지의 조의 모습이죠. 조리가 있다 할 때는 이제 리라는 말이 보통은 왕으로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게 왕자가 아니고 구슬옥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옥을 다스리다, 옥을 다루다 이런 뜻이네요. 옥이라는 것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산옥 같은 거 아시죠? 흑피옥. BC 5000년 전에 이미 이제 옥기를 다루고 했는데 그 홍산옥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이걸 어떻게 그걸 다듬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해보니까 가는 모래를 가지고 갈아서 다듬었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기록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이제 세사라고 하는 가는 모래를 뿌려가면서 문질러 가지고 옥을 다듬었는데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구멍 하나 뚫는데 2달 이렇게 걸리니까 여러 명이서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고 몇 년씩 작업을 해가지고 부장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방법을 써서 원하는 목적을 이제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 전체를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럼 나라도 리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나라도 다스리는 것이고 또 마을도 다스리는 것이고 이런 이제 옥기 또는 옥 제품들도 다스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도 이제 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라는 것은 크게 2가지가 필요하네요.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거스르면 안 되겠죠. 사물의 본래 성질을 잘 살리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술, 이 2가지를 가지고서 그걸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조리하면은 그런 잘 가지런히 정리정돈된, 다시 말하면 갈고 닦인 또는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이치, 이것이 조리입니다. 그러니까 조리가 있다 그러면은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스려 나가는 과정, 이것이 조리네요. 말에도 조리가 있는 것이고 행동에도 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부조리 했으니까 뭐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이랄까 원리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원래 이제 원어는 absurd인데요. 라틴어로 이제 absurdum, absurd인데 이 낱말 자체가 좀 이제 어렵습니다. absurd는 라틴어로는 그냥 그 귀 먹었다, 귀 먹음, 귀 먹은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귀가 먹었으니까 타고나면서 귀가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일시적으로 귀가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귀가 먹먹해진다 할 때. 안 들리면 귀가 먹은 거죠. 어쨌든 어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귀 먹은 상태입니다. 그럼 뭐 부조리하고는 뭐 전혀 뜻이 다르네요. 이걸 왜 부조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요 상태네요.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서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있는 상태, 불통의 상태, 이것이 absurd입니다. 또는 뭐 이제 귀 먹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귀 먹은 상태. 벽을 떠올려 보세요. 사르트르는 이제 벽을 가지고 absurd를 얘기했죠. 벽, 4개의 벽이 있습니다.
벽은 대화 상대인가요? 우리 이방인이란 이 책에도 교도소에 갇혀서 벽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벽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자기와의 대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린 상태, 이게 벽이죠. 벽창호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 말이 안 통하는 상태.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말이 안 통하면 그냥 헤어지면 되죠, 뭐. 그런데 헤어질 수가 없이 그냥 그 상태를 견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없어도요. 뭔가 앞뒤도 안 맞고 서로 통하지도 않고 코드도 안 맞고 끊임없이 갈등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떨어져 살 수 없고 한 대 뒤엉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긋 맞물려 있는 상태. 이걸 뭐 우리는 악연이라고 하나요? 이런 상태가 바로 업서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태어난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 요걸 이제 좀 실존 철학의 의미로 말을 한다면 이제 anxiety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anxiety라는 말은 이제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이제 부딪혔어요. 또는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된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낭떠러지고 막다른 골목이니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야. 여기 anxiety입니다. 우리가 불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니네요. 뭐 예를 들어서 간판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편안하지 않다, 이게 불안이죠.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태가 불안이라고 한다면은 anxiety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게 아니고, 물론 마음이 놓이지 않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왜? 위험해서. 길이 없으니까. 길이 끊긴 아포리즘이죠. 길이 끊겨버렸어요. 그렇다고 뒤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왜? 그 목적, 바로 내 의미의 원천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목적, 목표, 그것은 바로 저 앞이기 때문에 되돌아가면 무의미, 앞으로 가자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실패의 위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anxiety이죠. 그럼 뭐 absurd하고 의미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bsurd와 anxiety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anxiety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 어딘가에 끊임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anxiety의 근본 현상 밑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fear라는 게. 그 두려움은 우리가 호랑이 또는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 달아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anxiety에는 이러한 달아나고자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두려움을 딱 극복하는 순간 결단이죠. 그러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래, 이 여자야 하고 결혼해버리면 이제 평온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결단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을 버릴 수도 없는 이 번민,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결단의 상황, 이것들을 잘 설명을 했었죠. 요거 이제 불안이라는 현상, anxiety라는 현상이고요.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업서드는 벽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물려 있고 어긋물려 있습니다.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 없지만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나를 굴리는 거야, 한쪽으로. 마치 시시포스 신화하고 똑같네, 그죠? 돌멩이를 굴려 올라가야 돼요. 내 운명이 그렇게 돼 먹은 것이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일방적으로 뭔가 틀어 잡힌 상황이죠.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그 상황을 내가 좋아하거나 또는 기꺼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거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죄에 빠진 상태, 타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죄를 졌나요? 원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고백,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죠. 원죄라는 것은 일종의 고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이제 찾아내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거. 그러면 어떤 원죄를 우리가 주었을까요? 신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의 핵심입니다. 신 안에 머물지 못하고 신의 바깥으로 내쫓겼다는 것, 추방당했다는 것,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그것이 원죄의 핵심이네요. 그리고 인간은, 사람은 바로 자기가 내쫓김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죄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그 내쫓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네가 그 사실만 알면 그래서 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회개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즉시 모든 죄를 없이 해주겠노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자면은 이 업소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돼 버렸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인간의 원죄, 이 업소드, 억은 맞물려 있는 그 상태를 해결해 줬다고 보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니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신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과거 사건입니다. 현재형이 아니야. 과거 사건입니다. 신은 죽었다이죠. 죽어 있다입니다, 이미. 신이 있긴 있는데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부활할 수 없고 생명을 되살려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업서드, 억은 맞물려 있는 상태를 해방시켜 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니체를 통해 가지고 까미는 원죄와는 다르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이제 원죄를 발견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소들은 뭐라고 새로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부조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말로 보자면 앞뒤 맞지 않음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서 한 말하고 맞지 않는 경우, 이게 부조리죠. 요즘 JTBC를 들어보면 손석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JTBC의 그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그 했던 말하고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면서 하는 말, 그리고 검찰에 가서 하는 말들이 서로 다 안 맞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이제 부조리라는 말의 원래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그 깊은 차원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서들은 그냥 맞물려 있음, 맞물려 돌아감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맞물림이 억은 물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로 해서 엇물림이라고 좀 새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엇물림, 억은 물림. 제대로 물려 있지 않고 억은 물려 있어요. 벗어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앵자이어티하고 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앵자이어티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업서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억은 물려 있어가지고 안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앵자이어티로 보자면은 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안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럼 둘 다 이제 바로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같습니다. 앵자이어티든 업소드든 바로 실존적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 상황의 구조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두 낱말은 설명이 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책 전체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할 건데요. 까미가 191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죠? 58년인가? 59년? 60, 네. 60년에 죽었네요. 자동차 사고로. 아마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까미가 좀 죽었고 좀 아쉽긴 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2번 정도 재발을 이제 했는데 폐결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제 골키퍼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지무지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제 문학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고, 또 이제 파리 유학도 했었고, 이제 알제리 사람입니다. 알제리의 수도는 이제 알제인데요. 이제 알제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이제 파리에서도 활동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산당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33년쯤 되면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히틀러에 이제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 교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 폐질환 때문에 이제 그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철학 교수는 못 되고 교사가 될 수는 있었는데 안정된 직장이죠. 근데 교사가 되면은 아마 작품 활동을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교사직을 포기하고 가난뱅이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까미를 보면은 정말 작가로서 그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핵이 생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도 그만둬야 됐고 끊임없이 독서를 해가면서 필사도 하고 또 모방도 커피캣 모방도 해가면서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이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이런 이제 지적 어떤 작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몇 가지 그 이제 어긋 물린 이제 요소들 한번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카프카의 성에서 따온 거죠. 그 까미가 가장 존경했던 작가는 카프카입니다. 이제 성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벽의 이미지를 따오게 되는데요. 안과 박이라는 책도 소설도 썼죠. 안과 박. 왜 제가 이제 엑시스텐스 이것을 나가섬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나가섬의 첫 번째 뜻은 내쫓겼다는 추방의 의미였죠. 끊임없이 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으로 둘러쳐져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바깥에 있는 사람, 카프카 똑같네요. 다음에 이제 뭐 브레히트 똑같습니다. 브레히트는 이제 문을 가지고 얘기했죠. 까미는 이제 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사르트도 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이마주들은 깊이 숙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벽이란 게 뭘까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죠. 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에 벽이 없다. 엄청 불편하겠죠. 공포에 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이 침입해 들어올 테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보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우리를 차단시키죠. 브레이크가 가장 그 여우 같은 상징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이죠. 문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들어가 보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 집 안에 문들이 있죠. 근데 그 문이라는 건 잠그면 곧 벽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한옥의 구조를 보면 그 문이 있지만 또 안채로 난 창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아파트 실내를 그 한옥이라고 본다면은 벽마다 문을 하나씩 뚫어가지고 거실 쪽에다가 창문을 내준다면은 아마 한옥의 그 소통 공간을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전 철학에 갖고 있는 이러한 이마주들을 집으로 이렇게 투영시킨다고 한다면은 창이 없는 벽으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소통하지 못한 채 막혀 있는 것들의 공존은 공존인데 서로 귀 먹어버린 그런 사람들끼리의 공존, 이것이 바로 어긋물린 상태다, 업서드다. 두 번째는 이제 문박씨네요. 요건 이제 심판이라는 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판. 이 심판은 이 책에서는 버림받은 개와 같습니다. 이제 개라는 것은 반려견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려견이 갑자기 반려를 거부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반려견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목줄을 매달고 끌고 다니죠. 가장 가깝고 항상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목줄을 매야만 살아가는, 그리고 강제하고 마치 이제 형벌을 주는 듯한 이런 공감에 가장 그 가까운 영역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적대감이 있는, 이걸 이제 문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거는 바로 경계를 마주하고 있지만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의 추방, 쫓겨나 있음. 이걸 이제 제식으로 얘기하면은 나날살이로부터의 추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노예들에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못 먹게 하는 것이죠. 부엌대기들, 밥상에서도 못 먹고 마루에서도 못 먹고 부엌대기에서 먹는, 이런 게 바로 문 밖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감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교도소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누가 이방인인가요? 이 작품 속에서. 감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갇혀 있다는 겁니다. 갇히다. 갇히다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걸음의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압니다. 걷다. 빨래를 걷다. 커튼을 걷다. 걷다는 무슨 뜻일까요? 우산을 접다, 이런 뜻하고 연결되는데요. 펼쳐져 있던 것, 펼친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걷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두 발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네요. 앞쪽으로 펼쳤던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 걷다가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두는 겁니다. 갓이라는 거는 가장자리라는 뜻인데요. 이 가장자리를 쳐놓고, 금을 그어놓고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걸 이제 가둠. 피동의 의미로 본다면 이제 갇힘, 이렇게 되는 거죠. 감옥이라는 것은 가두는 곳입니다. 갇힌 곳이죠.
근데 이 경우에 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틀, 고정관념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프로그램 사회에서는 대학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해방 공간일까요? 아니면은 감옥일까요? 현대인들에게 이게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대학을 가지 않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프로그램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프로그램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죠. 대학 나왔어요? 그럼 졸업증명서 가져오시고요. 그냥 졸업만 하면 안 되죠. 학점을 봐야 되고요. 학점만 보지도 않죠. 토플, 토익 등등 수많은 자격증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근본 특징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결과죠. 열매를 따먹고 싶은 거야. 연봉 얼마 받고 여행을 가는 거죠. 유럽으로 휴가를 원하고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물론 노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아 성취를 합니다. 정말 노동이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주 즐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업이라는 것도 큰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은 또 다른 의미에서 고통입니다. 돈을 받는 순간은 기쁨이지만은 돈을 받기 전까지는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일 자체가 즐거운 그런 일을 하시고 플러스 그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즐거운 일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봉이 좀 적더라도 그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러면 피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행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 자체가 즐거우니까 하루하루 돈 벌어서 즐거운 일을 만끽하러 떠나는 삶이나, 그러면 나머지 일할 동안은 계속 괴롭잖아요. 하지만 일 자체가 즐거운 삶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즐거운 일을 하는 경우가 이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프로그램 사회이다 보니까 일상 자체, 나날이 감옥이 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날살이가 되풀이되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야. 귀찮고 괴롭지만 수업이 없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날마다 수업을 하는 게 좋겠죠? 바로 이 나날살이로부터 추방당한 자, 이게 바로 감옥이라는 겁니다.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감옥이라는 것은 나날살이 자체로부터 추방당한 사람, 이게 바로 또 억눌린 상태입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제가 첫 문장 오늘 분석을 많이 해드릴 텐데, 오늘 엄마가 죽었다. 엄마가 뭘 뜻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존의 논문들에는 이 엄마에 대한 이렇게 세밀한 분석이 없더라고요. 아주 놀라웠어요. 저는 무슨 문학 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는 있지만은 비평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 문장을 분석하지 않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모든 작가가 특히 하루키 소설이 되게 그렇잖아요. 첫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면 첫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문장을 사람들이 잘 분석하지 않은 걸 보고 놀랐는데, 엄마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종교죠. 또는 관습, 의례, 사람들의 나날살이의 틀, 사람들 살이, 제가 아주 강조했었던 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죠. 거기 사람들로서의 나, 사람들 살이를 말하는 거죠. 이 모습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은 이 작품에서는 사제입니다. 신부가 나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할 것을 자꾸 강요하죠.
나중에는 막 화도 냅니다. 이 사제가 바로 엄마의 완전히 그 형식화된 모습입니다. 이 나날살이라는 것을 잘 보면 하나의 기계와 같아요. 모든 것을 그 틀 안으로 집어넣죠. 제가 나라는 말을 설명할 때 배틀로 설명을 했습니다. 짜나가는 거죠. 근데 누가 짜느냐가 아직 대답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배틀을 스스로 짜나간다면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하나의 재료가 되고 배틀 자체가 스스로 돌아가고 나는 거기에 한 실이 된다면은 나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엄마라든지 사제라든지 나날살이, 종교 또는 기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바로 기계의 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틀이 나오죠. 검사, 판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형식화된 모습들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나날살이의 모습이 어떻게 실제로 기능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돼야 되는 거죠. 엄마, 검사, 판사, 그리고 이제 사제 이렇게 이어지면 이 책 전체에서 나타나는 감옥 또는 이제 벽 또는 어긋 맞물려 있는 모습을 다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자연 상징이 나오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하나는 바다이고 또 하나는 이글거리는 해입니다. 그냥 해가 아니고 이글거리는 해. 첫 번째 이글거리는 해는 주인공 이름이 메르소인데요. 오슬레미오, 오라는 게 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소라는 이름 안에는 이제 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죽음이란 뜻도 이제 뭐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 모가 거기 들어가 있죠. 메르소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와 해. 이글거리는 해는 여기서 다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르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편에는 마리가 있습니다. 메르소의 애인이죠. 근데 이 마리는 마리아를 상징하는데요. 마리아는 그 직역을 하자면은 짠물, 바닷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짠물이 되나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고통을 상징하고 그 메르소가 마리, 그 고통, 짠물을 거쳐서 결국 단물로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방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성서적 이마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소는 십자가에 걸려야 할 예수고, 마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쭉 이끌어 가 주어야 할, 십자가로 이끌어서 부활로 이끌어 줘야 할 마리아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비교가 됩니다. 또 바다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이제 바다가 이제 계속 나오죠. 마리와 이제 알몸으로 바다에서 이렇게 유희 그 놀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메르소가 가장 꿈꿨던 거는 마리와 바다에서 자유롭게 노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의 공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알몸으로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서로를 만나는 진정성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와 마리의 관계, 자유, 행복, 사랑,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것들을 바다라는 상징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이제 제 질문이 요겁니다. 물음. 나라는 말을 제가 이제 나타라는 말에서 계속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메르소의 삶은 누가 낳고 있는 걸까요?
메로스의 삶을 짜 나가고 있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요? 메로스 자신인가요? 아닌가요? 누가 또는 무엇이 메로스의 삶을 짜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첫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보를 받았으니까 뭐 과거형이겠죠. 오늘이라는 게 뭐 언제를 말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책 전체에서 시간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중요합니다. 길어졌다 늘어졌다 막 그러죠. 시간이 이글거리는 해 아래서 뭐 시간이 멈춰버린 듯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 오늘 같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예상치 않은 또는 이제 느닷없이 찾아온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을 가리킬 때 오늘이라고 쓴 겁니다. 이걸 이제 키에르케고르 용어로 바꿔놓는다면 순간 또는 문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싹둑 잘라버리는 하나의 시간인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을 이제 예수의 그 카이로스 십자가에 걸리는 사건으로 봤지만은 결단의 순간으로 본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이런 결단의 순간이라기보다는 나의 일상을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문덕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오늘 아닌 다른 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엄마가 죽었다. 엄마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엄마. 이제 어머니라고 할 때도 있고, 여기 이제 까미가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썼죠. 엄마, 어머니. 그럼 이제 엄마의 경우에는 이제 가깝다는 의미로 이제 쓰는 거겠죠.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를 가리킬 때 엄마라고 쓰겠죠. 엄이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것은 뭐 유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래 가운데 첫 번째 유래, 근원, 이것이 엄마이네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와 관련해서는 나의 첫 번째 유래라는 뜻입니다. 낱말 뜻이 그렇다는 거고요. 엄마는 나를 낳아준 자이기도 하고, 물론 길러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말도 가르치고, 행동도 가르치고,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는 자, 이게 엄마입니다. 가장 고마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자기 1인칭 화법을 쓴다면은 지금 1인칭 화법을 쓴 건데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죽었다라고 썼습니다. 좀 약간 격을 낮춘 거죠. 돌아가시다와 죽었다는 전혀 다른 뜻인데요. 일단 돌아가시다는 왔다가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왔다가 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걸 보통 우리는 북망산천 또는 신선,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우라면은 이제 없어져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빈손,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부터 왔다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신선 사상도 있습니다. 신선은 죽지 않고 이 세계 저 바깥 어딘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보는 무릉도원 같은 그 세계로 다시 간다,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세계는 산에 있다고 봤어요.
산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자꾸 무덤을 산에다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거는 신선 사상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그 툰드라 스텝 이런 데 가보면 산에다 무덤을 안 쓰고 평지에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우리 그 자라투스트라, 우리 조로아스터교라고 했던 대화교, 원래 이름이 자라투스트라교인데, 자라투스트라들은 산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고 특히 이제 돌에다가 돌무덤을 많이 파더라고요. 돌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주검을 그 안에다 이제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무덤 입구를 막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 뭐 조장, 풍장, 수장, 또 우리 그 돌로 이렇게 뭐 돌무덤 이런 거로도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막 같은 경우는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땅 위에 내버려 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어떤 왔던 곳을 출발지를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죠. 공으로 가는 것이고요. 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작 아래로 보자면은 귀신 사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라는 것과 신이라는 것이 뭐 몬스터나 데몬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귀라는 것은 신의 반대말로 쓴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꽃이 피다 또는 해가 떠오르다,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기운이 펼쳐져 양기를 말하는 거죠. 그 음양할 때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귀라는 것은 되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네요. 수그러들고 되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귀라는 것은 펼쳐졌던 것이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러면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저쪽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세계로 쭉 펼쳐졌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거. 귀신론하고 연결되네요. 음양론하고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란 태어나다와 돌아가다는 맞잡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는 저쪽에서 뭔가를 타고 이쪽에 온 거고,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럼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몸은 분명히 여기 놔둬야 되니까 어떤 정신,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영혼 불멸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뭐 이걸 떠올려 보니까 뭐 이집트 피라미드는 당연히 연결이 되겠네요. 영혼 불멸 사상, 이것은 저 세계, 죽음 뒤의 세계를 사람들이 발견했고, 그 죽은 뒤의 세계와 이 세계 사이에 어떤 교통, 오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걸 믿었고,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네요. 근데 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 세계도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있지만 어제는 없는 거죠.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의 일부에서는 어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돌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의 연속만 있는 것이죠. 2부로 가면 달라집니다. 어쨌든 1부에서는 오늘이란 낱말이 모든 걸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관념상으로는 어제와 또 미래라는 말을 좀 버려보겠습니다. 미래는 미가 아닐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레하면 올 레자, 아직 오지 않음.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요? 현재형으로 써야 되나요? 미래형으로 써야 되나요? 미래를 나타낼 때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는 안 되죠. 그럼 아직 오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도 없겠고, 아직 오지 않았음 이렇게 써야겠죠. 미래는 아직 안 온 거니까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요? 아니, 자, 미래란 낱말을 선택하면은 해석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많이 써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데, future라는 말은 뭐 우리말로 그냥 미래란 뜻이지만은 future. 그런데 future의 근본 뜻은 뭐냐면, 이제 그걸 직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고 있는 중? 그러면 저 앞에 있다는 건데, 그게 지금 있긴 있어야 되네.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있어야만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것도 잘못됐어. 미래는 아직 없기 때문에 오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지. 아직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오게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철학자는 이제 헤겔인데, 헤겔은 풍크투알리테트라는 아주 어려운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파스칼하고도 연결되는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 개념, 점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점. 이 점이라는 개념이,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사유 실험을 하겠습니다. 파스칼을 따라서. 이 점이 우주에 찍혀 있어요. 균질적인 점인데 우주 전체에 동일한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무한대겠죠. 근데 이 점이 순간 만들어졌다가 생성이 됐다가 생겨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근데 이게 계속 되풀이해. 빠른 속도로, 무한하게 빠른 속도로 되풀이해.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점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알지를 못해. 연속으로 우리 그 필름처럼 연속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점은 생겨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순간 생겨나다 순간 사라지니까 실제로 점은 없어요. 운동만 있는 거죠. 이런 점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헤겔의 경우에는 이거를 또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정신이라고 본 이유가 아주 간단한데요. 기하학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점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위치, 자리 값은 있어. 근데 찍을 수 있는 물리적 크기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거야. 기하학에서 말하는 점은 물질은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이 공간 안에다가 그 점의 그 자리값을 나타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좌표로 x, y로 해가지고 딱 나타낼 수 있는데 실제로 물질처럼 찍을 수는 없어.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물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그걸 정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정신은 파르메이데스식으로 말한다면은 나뉠 수 없어야 돼. 아톰. 하나야 되죠. 근데 헤겔은 이 점이 우주 전체에 그 나란히 옆이 없이 나란히 이어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무한한 개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또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정신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도 아닌 것이 무한한 개수를 갖고 있는 것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시간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니까 파스칼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다가 신적인 점이라고 신적인이란 말을 붙여버렸어요. 점은 점인데 그냥 점이 아니고 신적인 점.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상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 점 하나가 무한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대. 그래가지고 이 점 하나가 이 우주 전체를 순간에 이 우주 전체를 다 만들어내. 그러면 이 우주는 점의 궤적이야. 그리고 이 점은 순간순간 무한한 속도로 계속 그 운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조금의 차이를 만들어내. 변화가 생겨. 어쨌든 궤변 중에 궤변이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점을 가지고 이 우주를 한번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는 어떻게 되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우리의 상식을 좀 구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라고 말할 때는 과라는 게 지나갔다는 것이죠. past, 지나가 버린 거죠. 독일어로는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베젠하이트 하면은 지나가 버린 게 아니야. 그 페어강겐하이트란 말도 있고요. 지나가 버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속하고 있는 거야. 지나가 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어. 그 두 가지 말이 있는 거죠. 우리말로는 있어 왔다, 있어 왔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있어 온 거죠. 그러면 과거라는 건 지나가 버린 것이고 지나가 버린 게 사라져 버리면 정말 지나가 버렸고요. 지나간 것 중에 지나가 버린 게 있고 지나갔지만은 사라지진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있어 온 것이 되네요. 그럼 있다라는 관점에서 과거가 이해되고 있는 거죠. 사라짐의 관점에서 과거가 이해될 수도 있고 있다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어제라고 말할 때는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제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 그제, 이제, 이라는 말은 이제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면 나와 가까운 자리라는 뜻. 이제, 이적 또는 이제, 이때, 때라는 것도 이제 뭐 때라는 거는 손에 미는 때와 같은 건데 쌓이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뭔가 쌓이는 거죠. 이때가 되는 거죠. 이제나 이적이라는 것은 둘러친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장소의 의미, 자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공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제 그러면 어라는 거는 엇이라는 건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제 하면은 내가 갖고 있었는데 빼앗겼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가 어제이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굉장히 아쉽고 분통한 겁니다. 잃어버렸고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면은 늘이라는 말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제하고 오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쨌든 갖고 있죠, 그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면은 온 날이죠. 온 날. 그러면 왔다는 것은 멀리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해 온 거, 이것이 오는 겁니다. 날이라는 것은 나아진 거란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온 날 하면은 어디서 왔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와서 늘 그러면은 날과 다른 게 늘은 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은 나아진 걸 의미하는 반면에 늘은 나아진 상태가 지속되는 거야. 그럼 오늘 하면은 온 날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 상태. 이게 온 늘이네. 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제라는 말을 또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언날하고 보면 좀 이상하지만은 어늘 그럴 수 있나요? 어늘 그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어늘. 그러니까 오늘이 있고 어늘이 있고. 그럼 이제 미래를 한번 가볼까요? 미래 하면 우리가 보통 앞날이라고 씁니다. 앞날. 어제가 있고, 그럼 어날이 있고, 오늘이 있고, 오날이 있고, 그 다음에 앞날이 있죠. 그러면 앞날은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뒷날이 있고 앞날이 있는 거네요. 그럼 뒷날은 언제죠? 우리 뒷날을 기약한다고 할 때는 앞날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앞날과 뒷날이 좀 비슷하나요? 네, 같은 개념이네요. 그럼 이거 순서상 뭔가 기준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날 하면은 내가 바라본다는 뜻이네요.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쪽에 있는 날, 내가 나아가는 날. 저 앞이라는 것은 내가 향해 가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앞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내가 아직 살지 않았지만 살아내지 않았지만은
살아나가고 있는 바로 그 방향에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날들, 그게 앞날입니다. 뒷날이라는 건 뭐냐면 뒷날을 후일, 뒷날을 기약한다 그럴 때는 지금 온 하나의 이 날이 미래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나에게로 다가왔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을 본다 이거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뒷날을 기약한다 하면 내년, 후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날 계속 올 겁니다. 이렇게 무엇인가가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 자체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시간은 미래로부터 과거로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뒷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날, 뒷날 모두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고요. 뒷날은 사건 또는 시간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언 날은 빼앗긴 거니까, 지나가 버린 거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네. 오늘도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시간 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날이라고 말할 수 없고 뒤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뭔가 어제 또 오늘, 어제란 말 제가 이제 다 어늘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은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뒤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조금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올제. 그럼 올늘이네. 올늘, 뒷늘, 올늘. 그러니까 올제라는 말은 예전에 쓰긴 썼었어요. 하제라고도 썼는데 하제라는 거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하세월. 언제인지 모르는 앞날을 하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제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의문사로 쓴 거죠. 하나의 명사가 되려면은 제 생각엔 뭐 올제 정도 가능한 것 같고요. 올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다면은 올날이 가능한 올날. 그러면 올늘 되겠죠. 올늘. 그럼 어늘, 오늘, 올늘. 말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자의적으로 좀 말을 썼고요. 그럼 돌아가시다 그러면은 이런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죽었다. 죽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죽이 됐다는 뜻입니다. 데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귀가 먹은 상태, 귀 안 들리고 보지도 못하고 숨도 안 쉬고 모든 어떤 움직임이 모두 멈춰버린 상태, 이게 데드죠. 근데 우리말 죽다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이 형체를 갖고 있어요. 쌀. 그런데 이것이 밥이 됐다가 다시 이제 풀어져 가지고 죽이 되죠. 이게 바로 죽다입니다. 죽다라는 건 짓이겨지는 거죠. 형태가 사라지고 곤죽이 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기능이라든지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감감하다고 할 때 원래 상태로 이제 흐트러져서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죽다입니다. 그럼 이제 죽다라는 말을 써버리면 허무하죠.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화되는 거죠. 자, 엄마가 죽었어요. 자, 이제 이거 제가 나눠드린 걸로 볼까요? 그런데 이놈이 이제 그 엄마가 죽은 게 지 탓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대답들을 해보세요. 엄마가 죽은 게 누구 탓이에요? 대답이 뭐 어렵죠, 그죠? 엄마가 돌아가신 게, 죽은 게 누구 탓일까요?
그럼 이렇게도 다시 질문할게. 내가 만약 죽는다면 그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내가 태어난 건 누구 탓이야? 엄마 아빠 탓이에요. 그럼 내가 죽은 건 누구 탓이에요? 엄마 아빠 탓인가 그것도? 탓이란 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네요. 원인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원인이라고 말할 때는 씨앗과 같은 개념이에요. 씨. 예를 들어서 우리 바이러스가 있죠.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놈이 활동을 해가지고 감기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죽음의 바이러스, 죽음의 씨가 있어서 내 안에 죽음의 씨가 심겨져 있으면은 언젠가 그 죽음의 씨가 자라서 나를 다 이제 집어삼키면 내가 죽음의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럼 죽는 거죠. 이거 원인 개념입니다. 원인 할 때 그거는 바로 인이라는 것은 이런 씨라는 개념입니다. 씨. 말이 씨가 된다고도 하죠. 그 씨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를 씨라고 하는 거죠. 근데 탓이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탈 났다 하는 경우하고도 유사하긴 한데 탓이라는 건 누군가에 돌리는 거죠. 어떤 잘못 또는 어떤 원하지 않은 결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개입 때문에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만일 건들지 않았더라면은 현재와 같은 결과가 빚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게 탓이야.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럼 시 개념과 전혀 다르고 행동 개념입니다. 행위. 그럼 행동이니까 거기 책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네요. 탓이라는 개념 안에는 어떤 행위에 어떤 미침, 행위하는 것, 작용, 결과 이런 거 연결돼서 결국 책임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책임이란 말은 결국 탓이란 말 속에 가장 중요한 뜻이네요. 누구 책임이야? 누가 떠맡아야 돼? 그 탓이라는 것은 떠맡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 탓이라는 게 탈하고도 의미를 같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행동, 이것을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엄마의 죽음은 누구 탓인가요? 뭐 아들 탓일 수도 있는 거죠. 아들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엄마를 이제 요양원 보냈으니까 잘 모셨더라면 지금 죽진 않았겠죠.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탓이라는 것은 실존 철학으로 한번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하이데거에서는 슐트라는 개념으로 썼는데요. 원래 의미는 죄란 뜻입니다. 엄마가 죽은 건 누구 죄인가요? 우리 살인자에게는 살인죄를 묻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인 사람에게는 그 죄를 묻죠. 죽인 죄를 묻고 죄값을 물리게 됩니다. 죄값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어떤 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답이라는 의미는 결국 정의, 올바름이라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그럼 엄마가 돌아가셨다라는 말 속에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엄마가 죽은 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책임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장례식은 왜 가나요? 엄마의 장례는 내가 왜 치러야 되죠? 엄마의 죽음에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 탓이 아닌데, 내가 떠맡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왜 울어야 되죠? 탓이 없는데?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이 한 문장으로 일부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이 메르소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탓이 없다고,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떠맡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왜 엄마의 장례식장 가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엄마를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죠. 가는 도중에 이제 엄마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자 엄마가 보고 싶다. 근데 막상 엄마의 관 앞으로 오니까 관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뚜껑을 열어드릴까요? 그러니까 됐다고 그래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죠.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그 보고 싶었던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또 갑자기 보기 싫은 엄마는 왜 엄마는 갑자기 보기 싫어졌을까요?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냥 조문만 하게 돼요. 조문.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이렇게 유리관 같은 데다도 하고 또 그냥 일반 관도 이렇게 다 이제 뭐죠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신도 주검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화장도 이렇게 해놓고 해서 마지막 떠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염을 하는 이제 과정인데, 염을 하면 이제 몸을 씻기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해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톱도 깎고 해서 염을 하면 온 식구가 가까운 사람만 보게 되죠. 온 식구가 돌아가신 분의 몸을 이제 씻기고 보면서 나중에 이제 꽁꽁 이제 한지 이것으로 몸을 감싸게 되죠. 결국 죽음을 선언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많이 봤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많이 봤는데, 사실 얼굴 자체를 보면은 되게 평안해 보여요. 막 고통에 일그러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평안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주검 자체를 보면은 아주 일그러진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하나 있는데, 사진작가. 아주 묘한 사진을 찍었어요. 죽기 바로 전 사진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둘을 비교해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살아있을 때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죽은 다음의 모습에서는 상당히 평안한 모습으로 보여요. 죽음이란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게 되는데, 메르소는 지금 첫 번째 엄마를 보고 싶을 때는 살아있을 때의 엄마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내 관계를 맺고 싶은 엄마의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 엄마의 모습은 갑자기 보기가 싫어진 거죠. 낯설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관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편히 계시라고, 귀찮게 하기 싫은 거죠. 엄마를 귀찮게 하기 싫어가지고 열지 마세요. 안 보겠다기보다는 관뚜껑을 열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재판에 가면은 엄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않으려고 한 불효자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르소는 철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 정말 보고 싶었는데
관 뚜껑을 열면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뚜껑을 열지 말라 이렇게도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뽑아낸 세 번째 중요한 모습은 페레스 영감인데요. 이 페레스 영감하고 이제 메르소의 어머니하고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뭐 남친 여친 이래야 되나요? 뭐 노년이니까 이거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정한 사이야. 둘 사이는 늘 이야기하고 서로 의지하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 페레스 영감은 약간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는데 그 영구차를 계속 따라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영구차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걸을 수 없게 됐고, 그건 뒤처져 버렸어요. 나중에 재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메르소가 혹시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냐? 메르소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묻자 이 페레스 영감이 못 봤다고 그래요. 근데 못 봤다는 말이 잘 살펴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메르소를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메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증언은 못 봤다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뭐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다정한 그 메르소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픈 건지, 또는 자기 영구차를 따라가는 자기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따라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인지, 심지어 자기는 기절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페레스 영감은 왜 이런 증언을 했을까요? 네 번째, 메르소죠. 나는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일도 하고 또 뭐 다음날 마리아하고 즐겁게 수영 바닷가에 놀고 또 하룻밤 또 마리아하고 같이 잠을 자고 방금 엄마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 치고는 너무 쾌활한 거죠. 근데 왜 쾌활했냐면 그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사건, 엄마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소의 나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메르소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구나. 과연 메르소는 왜 엄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엄마가 죽었다. 그럼 뭔가가 엄청나게 변화했어야 되는데 메르소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다섯 번째, 살라마노 영감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죽어서 힘들었죠. 그래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길렀습니다. 어릴 땐 이쁘고 서로 친했어요. 근데 점점 개가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요.
개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을 깎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뭐 개 털을 다 깎아버리면 개가 죽는 수도 있어요. 개들은 이 자기 털을 굉장히 자존심 있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을 이제 벌거숭이로 막 이 큰 길을 끌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개에게 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피부병 걸렸다고 이 개털을 깎아가지고는 개목줄을 매가지고는 또 끌고 다녀요. 길거리를. 그리고는 걔가 이제 막 안 가려고 그러니까 발로 차고, 저놈이 나를 골탕 먹인다. 그래서 그 줄 때문에 걸려서 이 영감이 또 넘어지기도 하고, 가장 자기 가까운 사이고, 또 실제로 그 개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사랑하는 법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걔가 이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개 피부병은 당연히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죠. 걔가 스트레스 엄청 받은 겁니다. 도망을 가버려. 그러자 그 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개를 학대하면서 그 개를 그렇게 다시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 걔가 돌아오지 않자 자기가 처음 그 개를 만났을 때의 그 순수했던 마음, 그것을 비로소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메르소의 이제 그 미래를 지금 미리 예시해 두는 거하고 비슷하죠. 메르소도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러한 자신의 그 순수했던 어릴 때 자기를 돌봐주고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엄숙히 거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어머니 장례식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밀크커피를 마시고 졸리고 또 아무 감흥이 없고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 메르소의 모습들은 결국 이러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가면, 자 이제 메르소가 같은 건물에 사는 레몽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이 레몽은 같이 살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때려요. 그래서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두해가지고 레몽을 잡아가죠. 그런데 레몽이 메르소에게 그 여자가 남자를 무시했다 라는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 증언을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 증언 서주는 거 아무 문제 없지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자기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해봤자 뭐 어제 알은 친구 아니에요? 근데 같이 밥 좀 먹었다고 친구라고 증언을 서주기로 합니다. 메르소의 증언 덕분에 레몽은 석방이 되죠. 풀려나게 됩니다. 무죄가 되는 거죠. 과연 이런 식의 삶이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이방인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부, 2부는 그냥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부에서 메르소는 그냥 혼자 살아요. 남이 아예 없어요. 어근 물림이 아예 없어. 있다면은 겉도는 의미 있는 거죠. 1부의 삶은 완전 헛도는 거예요. 어머니하고도 겉돌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겉돌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원하는 대로, 심지어 마리가 이렇게 묻죠. 너 나랑 결혼할래?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데 메르소의 답변은 사랑하진 않는 것 같지만은 네가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결혼하지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메로스에게 체인을 걸어서 바퀴를 걸어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한 방향으로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겉도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7번을 가보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메르소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파리로 가가지고 일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럼 승진시켜 주겠다고. 그러자 메르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장 넘고 있으면 야, 삶이라는 게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없어. 이건 삶이라는 거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는 파리로 가는 것을 이제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뭐 파리로 가서 뭐 할 건데 승진은 왜 해? 난 지금 여기 이대로의 삶이 좋아. 그 장면이 하나 있죠, 그죠? 테라스 베란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마리아하고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일요일에 창밖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 막 종일 지켜봐요. 그래서 즐거워하죠. 메르소의 삶은 완전히 관객의 삶이야. 자기 삶이라는 게 없어. 그저 자기 삶을 관조, 타인처럼 남의 삶을 사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참여라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르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봤을 때는 엉뚱한 사람이야. 까미는 이 메르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한 그대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남들은 생각 따로 행동 따르죠. 생각과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지만 메르소는 생각과 행동이 똑같아. 겉과 속이 똑같아. 그런 메르소를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업서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놈은 엉뚱한 놈이지 뭐. 아니 엄마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진짜 엉뚱한 놈이죠. 삶을 잘못 살은 놈이죠. 마리가 저를 사랑하고 둘이 유쾌하게 놀고 실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고백할 줄 모른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까미가 뭔가 메르소의 모습을 좀 너무 몸이 건조하게 그려놨습니다. 자, 8번 보니까 메르소가 이제 마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할 마음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혼해 주겠지만은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데 또 더 웃긴 거는 그런 메르소를 마리가 좋아해. 그러니까 마리는 메르소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마리는 사람들의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속과 겉이 완전히 일치하는 이런 메르소의 모습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중에 이제 2부에 가면 이제 감옥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가 그게 아주 정말 압권이야. 다음 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자, 어쨌든 그 마리는 메르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정성이라는
참 마음,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메르소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으로 가면 이제 1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레몽이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그 메르소를 데리고 바닷가로 이제 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친구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유쾌하게 놀다가 산책을 해변가로 거닐게 되죠. 그러다 저 앞쪽에서 아랍인들이 걸어오게 되는데 그 아랍인 가운데 남자 가운데 한 명이 그 레몽의 여자친구의 오빠야. 그래서 이제 야 저놈들하고 한판 붙겠구나. 그래서 일전을 각오하고 다가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레몽의 주머니에 총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몽이 그놈을 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메르소가 일단 그건 비겁한 거야. 야,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상대를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말리죠. 그리고는 불안해가지고 그 총을 뺏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근데 아무 일 없이 일단 그 이제 서로 이제 물론 주먹 다짐은 있었지만은 일단 큰 문제는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아랍인들이 칼을 좀 휘두르고 해서 레몽이 좀 다치곤 했지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메르소가 그냥 이제 그 별장에 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돌아오면 되는데 갑자기 이놈이 뜬금없이 혼자서 다시 그 해변가를 거닐게 돼. 이 부분이 좀 뭔가 인과관계가 좀 적어 보여요. 어쨌든 혼자 그것도 권총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너무 더워. 이글거리는 해가 계속 비치는 거죠. 근데 마침 저 동굴, 해변가 옆에 있는 동굴 그늘 쪽으로 갔더니 그 아랍인이 거기 쉬고 있는 거야. 근데 아랍인이 누워가지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누운 채. 그런데 갑자기 메르소가 그 아랍인을 총으로 쐈어요. 한 발을 쏴서 맞춰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나머지 세 발을 더 쏴서 주거미에다가 총알을 박아 놓은 거죠. 이게 일부가 끝이 나는 건데요. 일단 좀 이상한 대목이에요. 왜 쐈을까요? 나중에 법정에서 메르소가 뭔가 변명을 합니다. 햇빛이 눈에 부셔서 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변명일까요? 햇빛이 그럼 왜 한 방만 쏘지 왜 세 방, 네 방을 쐈냐? 햇빛이 눈에 비쳐서 쐈으면은 실수로 쐈다는 뜻인데 그럼 햇빛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한 일부의 주요 내용들은 그렇고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시면 마리와의 사랑 대목도 상당히 멋진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마지막 대목만 한번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이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을 들려면은 해입니다. 이글거리는 해. 이 이글거리는 해만 나오면 메르소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일상적인 삶도 다 끊겨버리고 그 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것은 심판의 기능을 뜻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나의 삶이 있는데 이거는 마치 드러나지 않는 거죠.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어떤 기계적인 삶인데 해가 딱 드러나면 모든 게 멈추고 판단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심판의 기능을 이제 갖고 있는데 마침 그날도 이글거리는 해가 떠 있습니다. 이때 이런 표현을 한마디 쓰고 있네요. 2시간째 낮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지해 있었다.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계속 똑같은 장면 속에서 메르소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삶을 심판해야만 됐던 거죠. 이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 2 장면만 읽어드릴 텐데요. 자,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은 채 칼을 뽑더니 태양빛 속에서 나를 향해 쳐들었다. 일으키지는 않고 누워서 탁 이렇게 칼을 쳐들은 모습입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되었고 번쩍하는 긴 칼날 같은 것이 되어 내 이마를 쑤셨다. 빛이 내 눈을 찌른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칼이 메르소를 찌른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고여있던 땀이 단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서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으로 눈꺼풀을 뒤덮었다.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건너뛰어서 나의 전 존재가 팽팽하게 긴장했고 나는 손으로 권총을 꽉 그어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권총 손잡이에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리하여 날카롭고도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흔들어 털었다. 나는 내가 대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어느 바닷가의 그 특별한 침묵을 깨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에 다시 내 방을 쏘았다. 총알들은 깊이 들어가 박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일부가 끝나는 대목입니다. 이 칼에 부딪힌 반사된 그 햇빛이 내 눈을 따갑게 파고 후벼 팠기 때문에 마치 메르소는 칼에 찔린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총으로 응징을 했던 것이죠. 이런 장면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뭐 인과관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장면, 이렇게 허술한 장면을 구성했을까 하는 좀 기이한 감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젊은 시절에 20대 중반쯤에 썼기 때문에 뭐 그럴 만도 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쓰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그리고 이 책 전체를 잘 보면은 여기저기 뭐 에밀, 그 루소의 에밀 장면을 뭐 가져다 쓴 부분, 또 아까 얘기하는 뭐 이런 변신 장면을 가져다 쓴 부분, 또는 이제 성이라든지 이런 심판, 이런 카프카의 이런 것들 많이 갖다 쓰고, 또 이제 지드의 글들도 갖다 쓰고, 이렇게 많이 갖다 쓴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은 제가 가장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뭔가 너무 어설프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것으로 일단 1부는 마치고 잠깐 쉬고 우리 좀 이야기 나눌 걸 한번 찾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